없으면 미리 소개를 해드려서 깜빡하고 있었는데 제가 실례한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뭐 제가 보니까 정재훈 교수님이라든가 홍산 선생님 다들 그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제가 인구 쪽으로만 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거시의 흐름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흐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현상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미래를 맞이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 맨 위에 자료집 클릭하세요. 맨 위에 자료집 클릭하세요. 저 위에 맨 위에 자료집 클릭하세요. 예, 거기 거기 클릭하세요. 예. 힘드시죠, 토요일날? 네. 제가 항상 아마 앞에 두 분이 아마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일하는 방식의 계획이라고 해서 주로 야미라든가 토내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아까 우리가 여성들 특히 이 집안에서 일가정 양육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 야근 문화 또는 휴일, 휴근, 필드 문화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이 저수산 문제 아까 쭉 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수산은 인구에 보면 인구를 갖다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모멘텀이라고 해서 인구를 갖다 변화시키는 힘이 이제 보통 출생, 사망, 그다음에 이동 세 가지 축 갖고 우리가 인구가 개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대한민국이라는 인구는 우리가 사실 이제 당시나 이래부터 어떤 출산의 힘을 가지고 또는 어떻게 사망이 되어가고 이런 두 가지 어떤 내추럴 자연적인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하고 이렇게 이민자들이라든가 나하고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구성합니다. 이제 서울시로 좁히면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안에 계신 사람들의 어떤 출생, 사망 그리고 서울시로 들어온 사람들하고 또 서울시에서 다른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 세 가지 축 갖고 결정하는데 보통 이제 최근에 저출산 문제하면 그 중에서 출생을 이제 다루는 어떤 그런 우리가 사회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인구 동태라고 합니다. 인구 동태는 우리가 같이 출생 사망 이동을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이런 관점이고 인구 변동은 아까 출생 사망 이동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물론 이제 출생 사망 이동이라는 것이 스스로 변화하는 것보다도 사회 경제 변화 이런 것들하고 상호 연계되면서 아주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변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출산에 관한 어떤 가족 변화라든가 또 노동시장의 형태 변화라든가 다양한 어떤 그런 사회 경제적 영역하고 상호 인터랙션을 하면서 변화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제 사회적인 변화가 이 동태적 요소 출생 사망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출생 사망 이동이 이제 이 상호작용해서 그 나라 인구 또 서울시 인구의 어떤 규모라든가 구조 이런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구조 자체를 보면 이제 이 노인과 많아진다면 고령화된다 이야기하는데 최근 우리가 말하는 저수산 고령화가 이 저수산 쪽은 아까 인구 동태에서 어떤 인구를 변동을 갖다 결정되는 아마 컴포넌트 요소로 보고 있고 아까 고령화는 이 컴포넌트의 어떤 변화의 결과로서 구조적인 변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구 동태 변동 그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한국사에서 주요 이슈를 좀 제가 마음대로 생각한 것들을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아까 출산율입니다. 아까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지난 지구상에서 인구는 몇 명부터 시작했을까요? 한 명이죠. 아담. 아담이 이제 옆구리에서 인구가 태어나고 그 자손들이 현재 지구상에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 인구는 한 80억 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50년 되면 100억이 됩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현재 보면 정부가 7월 11일 날을 갖다가 인구인날을 정하고 있는데 그 인구인날이 바로 유엔이라든가 국제인구에서 인구가 딱 50억 명이 됐던 데를 기념해서 만든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흐름이 있는데, 자 그러면 아까 아담의 한 명이 시작된 인구가 사실은 이제 수세기 거쳐서 출산이라는 그런 요소 때문에 팽창하면서 우리가 지금 80억이 됐죠. 자 그런데 이런 인구 팽창 시기, 지금까지 인구가 팽창해갖고 앞으로 팽창을 계속 하더라고 보는데 지구상으로 보면 중요한 것은 인구 팽창에 대해서 과거의 원시사회라든가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유럽사회에서 유럽 중심이었던 역사관을 보면 우리가 이 절대 왕조라든가 봉건주의라든가 르네상스 시기 이렇게 정리하면서 인구 팽창이 굉장히 정치가의 덤보로서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가들 또는 실제 정권 권력을 잡은 왕들 이런 사람들은 인구 팽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자체 팽창이 징병, 군사의 힘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거나 적어도 내 나라를 갖다가 지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군사의 힘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징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중국에서 마리장사를 짓겠다 또는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지겠다, 대규모 토목공사할 때 이런 그런 노동력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징세,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왕족이라든가 귀족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들여야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징병, 징용, 징세 이런 몇 가지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 우리가 인구 사상에 보면 계속 인구 팽창 갖다가 굉장히 부딪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1492년 신대륙이 콜럼버스에서 발견됐는데, 이런 신대륙이 발견된 모든 계기가 인구 팽창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팽창 시기에 유럽에서 인구 팽창, 너나 극한 팽창 부분이 이제 사실은 신대륙 발견에 꿈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국제 무역을 확장하는 시기에 우연찮게 봤을 때 발견됐다는 것이 미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인구 팽창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한번 걸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2차 산업혁명이 발현되면서 이제 1700년대에 2차 산업혁명이 발현되면서 생겼던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2차 산업혁명이 당시 뭡니까? 우리가 석탄을 떼서 전기 힘으로 모든 동력을 갖다가 움직이는 그런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아까지 많은 것들이 인간의 노동력으로 직접적인 어떤 그런 근육을 이용해서 하는 어떤 노동력을 의존했는데, 이 전기힘으로 이게 모든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과잉 인구 문제, 과잉 농업 노동력, 과잉 어떤 노동력 문제 이런 문제가 돌출되면서 2차 산업혁명이 지나고 나서 인구를 억제하겠다 하는 사상의 행위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당시 유명한 1798년에 멜서스라는 사람이 인구론을 맡은 책을 쓰면서 인구는 기하수 증가한다, 식량은 산수 팽류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구를 억제하겠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멜서스라는 사람이 인구 증가를 억제할 때는 주로 출산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출산의 관점에서는 이 금욕주의, 쉽게 말하면 부부들이 성생활을 좀 억제를 하면서 출산을 억제한 쪽으로 인구 증가를 좀 억제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 더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 보통 이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해서 전쟁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국직부치가 사건이 걸리면 인구가 대거 사망하기 때문에 인구가 자연적으로 억제될 거다 하는 이런 두 가지 사상을 끌어가면서 멜서스가 그 당시에 멜서스는 사실은 후세대, 지금 현재 보면 멜서스 패러닥스라고 해서 경제학자지만 멜서스의 그 당시에 말했던 많은 경제학적 논리는 일종의 약간은 이단주의적인 어떤 약간은 잘못된 경제의 고전학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든 그런 시대를 전환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그 멜서스가
인과에서 부르짖었던 자연 법칙이라든가 이성의 법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 후에 신메서주의자들이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되겠다는 건 맞는데 메서스가 말하는 그 방법은 좀 문제가 있다 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피임입니다. 그래서 이 신메서주의자들이 피임법을 개발하면서 드디어 이제 피임을 갖다가 살포를 하는데, 근데 피임법이 그 당시는 뭐 여러 가지 교통통신 맞닿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 차원에서도 확산이 안 됐는데, 이게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에 여성 해방론자들이 원천 임신에서 여성을 갖다가 보호하는 입장에서 피임법을 갖다가 대량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에 직접 정말로 출산율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출산율이 움직인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먼저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만약에 요즘같이 모든 국가 출산이 떨어졌으면 아마 프랑스가 안 놀랐을 텐데, 그 당시에 그 프랑스라는 나라는 사실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과 엄청나게 수백 년 동안 전쟁을 했던 나라인데, 인근에 있는 이탈리아,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은 출산율이 그렇게 안 떨어지는데 자기 나라만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생기는 거죠. 분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가 이 위의 어떤 그 정치가들 중심으로 여당에 당할 것 없이 모든 이 정치가들이 외국주의를 갖다가 부르짖으면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금세 우리 인류 사상에서 만약에 우리가 현재 A들을 보면 우리가 2018년이고 그 BC는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 사실은 출산을 억제하고 출산율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 시기가 사실 불과 이 멜서스가 1700년대 말 인구론을 갖다 말한 지 한 100년도 1세기도 안 돼서 다시 프랑스가 그걸 다시 뒤집습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 쪽으로 뒤집는데, 그래서 출산 장려를 계속 인류 사상에 해오다가 한 멜서스 이후에 출산 억제 쪽으로 약간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프랑스가 그걸 뒤집어서 출산도 장려 쪽으로 가는 이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유럽사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아까 우리 홍 박사님 말씀하시듯이 여러 가지 가족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것이 변하면서 출산율이 사실은 모든 국가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이 그림에서는 1960년부터 그랬지만 우리가 이 1800년부터 이렇게 외국의 출산율을 그려보면 우리나라 같이 굉장히 높은 출산율이 높았던 것이 현재 1960년대 그다음에 현재 이렇게 쭉 들어왔던 거죠. 물론 우리나라는 후발 국가로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출산을 억제하겠다고 했던 정치는 언제 시작했냐면 우리가 박정희 정권 때 1962년에 가족계획 사업을 도입하면서 그 당시 출산 억제로 돌아섭니다. 근데 아마 여기서 계신 선생님들 약간 연세가 계신 분인데 아마 가족계획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가족계획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또 굉장히 의미가 깊은 뜻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1910년대에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1940년대에 일어났는데, 세계대전이 양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강대국이 유엔은 뉴욕에서 모여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세계대전이 두 번 연속 일어났지? 이 세계대전이 1차, 2차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지 3차 세계대전에 이 발생한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논의를 합니다. 많은 디베이트 논의 끝고 분석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분석 결과가 결론이 뭐냐면 인구가 너무나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세계대전이 2차, 2차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이런 많은 그 당시 열강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인구가 굉장히 빨리 팽창합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 보건의료 기술이 너무나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많이 태어나는데 너무나 적게 죽다 보니까 인구가 급격히 팽창하는 시기를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로 대량 생산이 안 될 때, 특히 농업 같은 경우 유연공학이라는 것이 개발 안 될 때는 먹고 사는 것, 상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구 팽창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팽창이 굉장히 빨랐던 이런 열강 국가들이 자기 나라 안에서 식량이라든가 많은 것들 갖다가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개발 들어와서는 이 식민지 쟁탈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식량을 가져가는 겁니다. 천연자를 가져가는 거하고 다 김, 수산물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보면 우습죠. 왜 쌀을 가져갔을까? 일본 쌀도 맛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러냐면 일본 인구가 팽창하면서 그 당시에 그 어떤 농업 기술자든가 여러 가지 그 상품 대량 생산 체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식민지 쟁탈 통해서 자원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유엔에서 그런 결론을 냈죠. 인구가 크게 팽창하다 보니까 인구를 억제하겠다 하면서 이 열강 국가들이 강대국들이 모여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면 유엔의 회원비를 갖다가 이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무차별하게 가족계획 사업을 갖다가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왜? 일단 지구상의 인구를 갖다가 억제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많은 국가들이 가족계획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 당시 인구주가 억제 정치를 하기 위해서 가족계획 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봐서는 그 당시 강대국 논리가 상당히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이 유엔의 힘, 이 미국이라든가 이런 강대국의 힘들이 일단은 지원이라는 그런 불명하게 플러스 가족계획을 하면서 엄청나게 모든 이 개발도상국에서 1950년부터 1960년까지 가족계획 사업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도입합니다. 우리나라도 잘 수 없죠. 얼마나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족계획,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부 때는 이 경제개발에 의해서 경제개발을 하려니까 인구 증가를 좀 낮춰야겠다는 내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들어와서는 1960년대 초에 그런 외부의 어떤 힘하고 내부의 어떤 정치적 결단 문제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가족계획 사업을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보시면 1960년에 이 학교 출산율은 보통 우리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은 자녀 수입니다. 보통 우리가 출산율을 계산할 때는 남성 기준으로도 학교 출산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단위로도 학교 출산이 될 수 있는데 남성 출산이 될 때는 약간 매칭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봐서는 여성 기준으로 좀 쓰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여성 기준으로 측정한 학교 출산율 개념을 보면 1960년에 6명 있었는데 이것이 아까 같이 가족계획 사업에다가 징계사회 발전하면서 애를 적게 낳는 것이 맨부터 커요. 애를 적게 처음에 애를 적게 낳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반감을 가졌지만 실제 애를 갖다가 5명, 4명, 3명, 2명 낳다 보니까 내가 한정된 가족 자원을 갖다가 좀 가족 또는 본인이라든가 자녀들한테 좀 더 교육이라든가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스스로 또 애를 적게 하실 수 있는 경향이 생기면서 이 정부의 정책하고 일단은 아까 사회경제 발전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서 출산율이 아주 빠르게 급락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학교 출산율이 여성이 낳는 평균 수가 2.1명이 이르면 인구가 대체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2사람이기 때문에 자녀가 딱 2사람이면 인구가 증가나 감소도 하지 않고 고령화가 되지도 않은 스테이블 파워포션 안정인구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1983년에 우리가 인구 대체 수준에 딱 도달했는데 중요한 것은 인구 대체 수준이 이르렀을 때 우리가 딱 중지됐으면 괜찮았는데 이것이 출산율이 한번 탈리기 붙으니까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그 당시 2004년, 2005년에 이제 그 당시 청와대 이 고령화 대통령 자문기구 고령화 미래사회위원회라든가 대통령 지식기구에서 이제 이 정부 정책을 만드는 지원하고 있는 어떤 입장에서 그 당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2005년에 한번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었었어요.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기록을 써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회의를 주관하고 한 1시간 반 동안 회의를 했는데 그 당시
각 부처 모든 장관들하고 그다음에 약간 청와대 참모들이 모여서 그때 회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회의가 하실 때 장관들하고 청와대 참모들이 지금 현재 이 자유한국당에 있는 김병준 그분도 그 당시 청와대 정치시장이었는데 다 반대를 했었어요. 저수한 대책, 권한 대책에 대해서. 왜냐하면 유럽사회에서 저수한 대책을 해보는데 정말 돈을 많이 들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추산이 안 오르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예 이민정책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논의도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 1시간 반 회의를 했는데 국정과정 조정회의 15차이라고 해서 청와대 춘천에서 했는데 그 1시간 20분 회의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10분에 거쳐서 대통령께서 그 당시 이제 정책을 최종적으로 이제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결론을 내렸는데 그 당시 노무현 당시 대통령께서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정책을 열심히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거꾸로 정책 열심히 했는데 출산이 안 올라가더라. 그래도